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구의 필수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들은 내년에 한국지리 공부할 때도 또 똑같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부양비인데요. 부양비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양비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생산 연령층이라고 불리는 연령층이 생산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비율을 우리는 부양비라고 할 겁니다. 인구의 비율을 우리는 부양비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이 부양비 같은 경우는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새, 각각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만의 약간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화해서 공부하시면은 이것도 공부할 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부양비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연령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연령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 공부하면서도 이 연령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할 연령대는 유소년층이라고 불리는 연령대입니다. 유소년층은 보통 0세에서 14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장년층. 자,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64세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층. 우리가 앞에서도 선진국은 노년층 비율이 높다고 했었는데 그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리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러한 연령 구조를 의미할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생산 연령층,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 생산 연령층은 보통 15세에서 64세인 청장년층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유소년 인구 부양비. 자, 유소년층을 부양하는 이제 부양비를 의미하는데 이거 수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양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분모에 청장년층 인구, 즉 생산 인구, 생산 연령층 인구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연령층, 청장년층 인구에 대비해서 유소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지표이고요.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청장년층 인구 대비해서 노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될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노년층 인구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총 부양비라는 거는 이러한 유소년 부양비에다가 노년 부양비를 합해 놓은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분수값은 이 지표값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개념은 이 유소년 부양비는 주로 어떤 국가에서 높다라고 공부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개발도상국.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이 유소년 부양비의 지표가 굉장히 높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군에서 굉장히 지표가 높게 나타났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선진국에서 노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노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인구 부양비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문제에서 물어보면서 누가 더 총 부양비가 큰지, 어디가 더 총 부양비가 작은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러한 총 부양비를 빠르게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볼 때는 청장년층의 인구를 여러분들이 비율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다 청장년층 인구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 비율이 낮을수록 총 부양비는 커지고요. 이것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총부양비는 작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문제 푸실 때 꼭 청장년층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유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년 인구 부양비를 위주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어제 확인했을 때 바로 선진국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확인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노령화 지수는 이름 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에 대비했을 때 65세 인구, 노년층 인구가 얼만큼 되냐를 물어보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노령화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나이든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요. 보통 65세 인구 비율이 7%에서 14% 정도면 고령화 사회, 점점 나이든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에서 20% 정도 되는 국가를 고령사회, 좀 나이든 사회다라고 고령사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그리고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나이든 사회라고 하는데, 보통 이 초고령 사회에 속해 있는 국가가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노령화 지수의 대표적인 국가군이 바로 선진국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대륙들이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동네다 보니까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엄청나게 노령화 지수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중위 연령입니다. 자,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가장 어린 순서부터 나이 든 순서대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연령을 바로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평균 연령과는 약간 다른 표현인데요. 중위연령이라는 건 진짜로 한 명 한 명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하는 거고, 평균 연령은 그 국가에 있는 그 나이대를 모두 더한 다음에 숫자로 나눴을 때 나오는 건 평균 연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은 다른 표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지만, 지리에서는 평균 연령이라는 표현은 자주 출제되지 않고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위 연령만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위 연령,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바로 중위 연령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중위 연령 같은 경우는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많은 곳일수록 노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중위 연령 같은 경우도 선진국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노령화 지수나 중위 연령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선진국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다. 선진국 같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이 지표 같은 경우가 대륙별로 이제 중위 연령을 놓은 지표인데, 지금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중위 연령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 세계의 중위 연령 평균적인 값이 30세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위 연령이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대표적으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위 연령이 상대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 연령이 40이 넘어갔죠,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적고, 그리고 사망률도 마찬가지로 적은 굉장히 나이든 대륙이다 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대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중위 연령이 거의 한 20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위 연령에 대한 개념도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노령화가 심해지면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 자, 노령화가 심해지면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위 연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와 중위 연령은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인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정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어제 우리가 배웠던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를 비교하는 지표와 함께 이것들을 꼭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선진국 같은 국가에서는 노년 인구 부양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라는 말은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높고 중위 연령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기 때문에, 즉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위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어린 것이 특징이다,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지금 출생률, 사망률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자, 출생률과 사망률은 말 그대로 그 해 전체 인구의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넣어서 그 국가나 그 대륙의 출생률과 출생과 사망을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합계 출산율인데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합계 출산율은 어느 국가군에서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많은 국가군, 대륙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지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2와 1 사이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하면 선진국일수록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계 출산율도 낮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로 선생님이 기억하는데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이 합계 출산율이 7명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7명인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60년대, 50년대 정도의 그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선진국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합계 출산율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구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할 때는 어제 선생님이 알려준 그 구조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를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인구 관련된 개념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유소년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가 1등이고요. 유럽이 꼴찌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대륙별로 정리를 해두면은 문제를 30분 안에 금방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버겁더라도 이거는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장년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꼴찌긴 한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장년층 비율이 50%입니다.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청장년층 비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부양비를 조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지리든 한국지리든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인구에서 나오고 세지 같은 경우는 인구에서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계산 문제가 대부분이 부양비로 나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부양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눈대중으로 어떤 지역이 더 부양비가 큰지 작은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비율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저 국가가 청장년층 비율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를 잘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에 반비례한다고 아까 말했죠. 자, 위에서 우리 청장년층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 크다고 그랬고요. 청장년층 비율이 클수록 총부양비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과 총부양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총부양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청장년층을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밑에 들어가는 것이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는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 역시 아프리카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두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노년 관련된 지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유럽이 1등입니다. 자, 유럽은 정말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된 대륙이기 때문에 노년 관련된 지표가 대륙으로 나오면 무조건 유럽이 1등이고요. 국가로 만약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이 1등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노년층 비율은 26%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20% 이상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진즉에 20%가 넘고 현재 26%의 노령화 지수가 나타난다라는 거, 굉장히 나이든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가 꼴찌예요. 노년 관련된 지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부양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화해놓고 이걸 여러분들만의 구조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진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진짜 눈대중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는 유럽이 1등인데 유럽이 1등인 이유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유럽이 1등이고 앵글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공동 2위인데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노년층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유럽이 우리가 지금 사망률이 낮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사망률이 낮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들에 비했을 때 사망률이 낮은 거지 이제 숫자로 따졌을 때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망률이 높은 거다. 근데 이거는 비율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해 사망자 수를 전체 인구에다가 넣어놓은 거라서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망률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랑은 조금 다르게 위생이나 보건 문제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망률의 대부분이 노년층의 사망률이라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보건 문제 때문에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대륙 중에 하나예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우리 같이 봤던 것 중에 선진국 경제 발전 정도 비율이 높은 국가에 주로 표현이 되는 지표들이나 아니면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들의 주로 표현이 되는 지표들 중에 이 유아 사망률이 있었던 게 특징이거든요. 유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대륙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연적 인구 증가율, 그리고 사회적 인구 증가율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과 관련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인구 증가율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인구 이동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연적 인구 증가율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은 출생률이나 사망률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아프리카에서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출생률이 제일 낮은 유럽이 꼴찌입니다. 자, 자연적 인구 증가 이해되죠, 여러분? 태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인구 증가율은 인구 이동과 관련된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순유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유입이란 말 우리 많이 듣죠? 유입하다, 들어오다라는 말인데 순유입이라는 말은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많을 때 순유입이라고 하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유출이라고 써져 있는데 순유출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많을 때 우리는 순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사회적 인구 증가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인구 이동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한번 밟아볼게요. 전체 인구 증가율을 따졌을 때 자연적 인구 증가율과 사회적 인구 증가율을 모두 따졌을 때는 아프리카가 1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이 꼴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출생률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인구 이동 관련된 거 정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비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기준이 여자입니다. 기준이 여자인데 왜 기준이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빨리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노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비를 셀 때는 여자를 기준으로 세는데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우리는 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비가 100이 넘어가면은 이상이라는 표현보다 초과라는 표현을 쓸게요. 100보다 많으면, 100이 초과되면은 그 사회를 남초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100 미만이면은 여초 사회라고 합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지역별로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초인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년층 인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구 비율이 좀 늘어나고 노년 인구 비양비가 높은 대륙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여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이나 석유 부국은 지금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왜 성비가 남초가 나타나냐 하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애초에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고 그 결과로 남초 현상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성비가 한 103 정도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남초가 심한가 싶은데 중국과 인도의 숫자를 생각하면 중국 지금 14억이고 인도가 13억인데 그 숫자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03이라는 거, 여자 100명당 남자가 3명 더 많다는 소리죠, 여러분. 여자 1명 있으면 남자가 3명 더 있다는 소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국 14억, 인도 13억이면은 이게 전체 수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여자와 남자 간의 성비 불균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 부국들, 예를 들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석유로 번 돈이 굉장히 많아서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석유로 번 돈으로 도시를 계속 만들고 건물을 계속 지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해 오다 보니까는 이 지역들에서는 남초 현상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특히 이 석유 부국과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인구 이동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구조와 관련된 지표로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하지만 한국지리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는 정말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그 계산을 다 하고 있으면은 절대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구조대로 약간 일반화를 해서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다면은 계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삼각형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게요. 삼각형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의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은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형태의 그래프 해석이고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만 하고 있어도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3점짜리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는 지표가 총 3가지거든요. 지금 이 문제 앞에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도 가장 왼쪽은 0에서 14세 유소년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오른쪽은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 그리고 마지막 하단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 지역의 0에서 14세의 비율과 15세와 65세의 비율과 65세 이상의 비율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그래프 안에서 세 지역 세 가지 지표의 비율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는 이 그래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을 때 왼쪽
왼쪽 편에 있는 지표를 읽을 때는 1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그어서 지표를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표를 읽을 때는 9시 방향으로 일직선을 그려서 읽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부분은 5시 방향으로 일직선을 그어서 그래프를 읽어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사례로 선생님이 그어볼게요. 자, 지금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우개가 안 지워지니까 우리가 나로 한번 봐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 나 지역의 0세에서 14세의 비율을 읽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나 지역의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의 인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시 방향. 지금 보면은 60에서 70 사이에 있으니까 한 65%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5시 방향. 지금 보면 5% 정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놓지 않고 문제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이거 문제 풀다가 지문에서 확인하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 지표 비율이 얼마나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삼각형 그래프가 나오면은 선생님처럼 표로 각각 0에서 14세, 15에서 64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지표를 조금 그려놓고 수치를 다 채워놓고 문제를 푼다면 문제 푸는 시간과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읽어놓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나 지역은 0세에서 14세가 30%였고요. 15에서 64세 비율이 65%였고요. 마지막으로 65세 비율이 5%였습니다. 그럼 우리 내친김의 다 지역도 한번 볼게요. 다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9시 방향으로 그어보면은 지금 15세 유소년층 비율이 10과 20 사이에 있네요. 근데 15보다는 약간 더 작으니까 우리 몇 %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세에서 64세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 65보다 약간 더 밑에 있네요. 한 63% 정도 되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65세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5시 방향 25%, 24%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가에다 썼죠? 이거 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여기 아니고요. 쌤 잘못 그었어요, 여러분. 여기 13, 63, 24.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로 읽어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1시 이쪽 0에서 14세 쪽을 볼 때는 9시, 그리고 청장년층 비율을 읽을 때는 1시, 그리고 65세를 읽을 때는 5시 방향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읽고 나서 문제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처럼 표로 그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삼각형 그래프 해석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3점짜리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나누어준 인구 프린트 총 4페이지에 대해서 공부 완료했고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데 인구 파트는 이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수능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파트이고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